안녕하세요. 제가 시골 출신이에요. 넓은 경기도의 변방 작은 동네에서 태어나 자랐습니다. 친정 아버지는 지금은 돌아가신 지 오래인데요. 생전에 얼마나 무서웠던지 말도 못합니다. 젊은 시절에 아주 장난이 아니신 분이었어요. 성미가 아주 불같으셨고요. 집이 엄청 가난했는데 그런 와중에도 술은 대체 어디서 그렇게 잘 구해다가 드셨던 건지. 술병 나발을 부시면서 만취하셨을 때는 온갖 행패를 다 부리셨습니다. 근데 시골 동네에서 가난한 집이었는데 만취하신 아버지가 행패를 부리셔봤자 때려 부술 세간살이가 많기나 했겠어요. 그러니까 노상, 아버지의 손에 잡히고는 했던 것이 제 친정 어머니의 머리채였죠. 많은 분들이 그러시겠지만 제가 정말 저희 어머니만 떠올리면 가슴 한구석에 갑갑해지면서도 애달파지고 짠한 기분이 듭니다. 어머니를 떠오를 때면 따라붙는 생각을 언제나 왜 그러고 사셨을까? 라는 질문 같아요. 어째서 그렇게나 아버지한테 평생을 시달리며 사셨을까? 그게 안타까운 의문이라서 어머니만 떠올리면 아주 심란해집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어머니가 안 해보신 일은 없었어요. 그 시골 동네에서 돈이 한 푼이라도 되는 일이면 가리지 않고 하셨습니다. 저희 집에는 땅이 손바닥만한 면적도 없었거든요. 농사도 못 지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남의 땅이라도 어떻게든 빌려서 농사를 해보자니 아버지가 무척이나 비협조적이셨죠. 나는 농부로는 못 살아. 그건 내 운명이 아니야. 그럴 때면 어머니가 이를 꽉 악무시는 게 보였습니다. 턱에 힘이 들어가는 그 모양새는 저에게 아주 익숙한 모습이었거든요. 대관절 농부로 못 사신다면 뭘 어떻게는 잘 사시겠다는 건지, 그럼 당신의 운명은 대체 뭐라는 것인지, 그런 궁금증을 저 포함해서 모든 식구들이 아버지를 향하여 품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버지가 워낙 막무가내에 무서우신 분이라서 아무도 찍소리 한 번을 못 냈을 뿐이죠. 제가 집안의 둘째입니다. 위로는 오빠가 있고 아래로는 여동생이 하나 있어요. 삼남매이죠. 친정 오빠는 그 시절의 유일한 아들이자 장남으로 태어났으니 특권을 가지고서 인생을 시작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런데 제 오빠란 사람이 부모님의 양쪽 특성을 너무나도 적절하게 다 가지고 있는 게 문제였습니다. 미래를 바라볼 줄 모르고 하루하루 사는 것에만 급급하며 천성의 게으름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어서 일을 하는 걸 싫어하는 모습은 아버지와 판박이었고요. 강한 자 앞에서는 찍소리 한 번을 못하고 덤벼들 생각조차 못하며 현실에 순응하고 자신의 수준을 낮춰서 평가하는 모습은 어머니와 비슷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적나라하게 정리를 해보자면 제 오빠란 사람은 부모님의 안 좋은 모습들을 고이 물려받은 자식이었던 거예요. 없는 형편에도 오빠가 공부를 계속하고 싶다고 한다면 어떻게든 지원을 해줄 생각이 부모님에게는 어느 정도 있었습니다. 일단은 장남이었으니까요. 집안의 대를 잇고 여러모로 이끌어갈 유일한 아들이었으니까요. 그러나 오빠는 공부에 전혀 뜻이 없었습니다. 공부 같은 걸 해봤자 쓸모가 있을지 그거 자체가 의심스럽다고 말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성격이 외향적으로 좋고 싹싹하기라 하나? 아니면 생김새가 빼어나기라 하나? 그것도 아니면 손재주라도 타고났기라 하나? 끈기며 인내심이 따라주기라 하나? 오빠는 뭣도 아니었고 그래서 금세 그 앞길이라는 게 막막해졌습니다. 장남인 오빠가 그 모양이었으므로 자연스레 저도 불안감을 느끼게 되었죠. 듬직하게 바라볼 수 있는 등은 없었고 보기만 해도 불안하고 미덥지 못한 초라한 등판이 제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차라리 오빠의 그 초라한 등짝을 쳐다보지 않는 쪽을 택하고만 싶었답니다. 혼자 아들이면서 남자로 태어났으면 뭔가 기세를 부려줘야 하는 거 아닌가? 내가 오빠였다면 우리 어머니를 도와드렸을 텐데 아버지 앞에서 딱 어깨를 펴고 당당하게 맞섰을 텐데. 그저 한숨만 나오는구나. 아버지가 행패를 부리실 때면 슬그머니 자리를 피하기에만 급급한 오빠였습니다. 최소한 저는 어머니를 혼자 두고 그 자리에서 도망은 안 쳤는데 말입니다. 저는 오빠를 보면서 장난스럽지 못하고 남자답지 못하다고 생각을 했었으며 앞으로가 걱정이었는데요. 제 친정 오빠 같은 인물들의 놀라운 특징 중 하나가 밑도 끝도 없이 갑자기 어디선가 여자를 만나서 데려온다는 것입니다. 저는 저희 집만 이러는 줄 알았는데
지금까지 살면서 여기저기서 들은 이야기로는 은근하게 왕왕 있는 경우 같더라고요. 오빠가 말 그대로 어느 날 갑자기 웬 여자를 데리고 왔어요. 죄송합니다. 애가 생겼어요. 뱃속에 아기가 생긴 모양이에요. 그것도 임신한 여자를 말입니다. 고아 출신이라 가족도 없다고 하더군요. 어머니가 거의 기절을 하였고요. 아버지의 손에 오빠는 거의 죽을 뻔했습니다. 하지만 용케 안 죽었죠. 애석하게도 시간만 무참하게 흘렀고 아기는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태어난 지 한 달이 좀 지났을 때부터 아기가 아프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어느 날 아기 엄마가 집을 나갔습니다. 올 때 자기 몸만 들고 왔던 것처럼 갈 때도 자기 몸만 들고서 그렇게 호련히 사라져버렸습니다. 해가 뜨기도 전 새벽에 밭을 잠시 나가보셨던 동네의 어떤 분이 멀찍이서 보셨던 게 유일한 목격담이었는데 그마저도 없었다면 사람이 증발을 해버린 것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했을 거예요. 그 정도로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아픈 아기는 그대로 놔둔 채 말이에요. 자기가 낳은 어린 생명을 두고 어떻게 발길이 떨어졌을까요? 그것도 그렇게나 작고 어리고 아픈 생명이었는데요. 뭐 이딴 일이 다 있냐고 하시면서 아버지는 술병 나발을 또 부셨습니다. 그런 아버지에게 오빠는 얻어 터졌고요. 어머니는 눈물로 아기를 돌보셨습니다. 이 작고 어린 것이 무슨 죄가 있다고 불쌍해서 어떡하니? 어머니는 사력을 다해서 아기를 돌보셨습니다. 3달 정도가 더 흘렀고 어머니의 일상은 아기를 돌보는 것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차마 아버지가 뭐라고 못하셨습니다. 오빠도 이제는 정신을 다잡고 아기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보겠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기는 첫돌을 맞이하기도 전에 하늘나라로 떠났습니다. 하루아침에 숨을 거두었어요. 심장이 멈추자 그 작은 몸이 금세 차갑게 식더라고요. 그 충격과 상실감, 형편이 어렵고 다들 일자 무식이라 큰 병원에 가서 결국은 치료를 받게 해주지 못했다는 죄책감 등이 엄청 복잡하게 밀려왔습니다. 가족들 모두가 그때 너무 힘들었죠. 그 당시에는 그런 개념이 없었지만 요즘으로 대입을 해서 보자면 정신적인 충격을 크게 받아서 모두가 심리치료가 필요한 상태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에 그런 게 어디 있나요? 더군다나 시골 동네였던 것을요. 아프면 아픈 대로 아프고 고통스러운 상실감이 밀려오면 그대로 두고 허무한 마음을 달랠 길이 없어서 마음껏 반항이나 하며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집안에 일어난 슬픈 비극을 두고 동네 사람들은 그게 다 못 배워서 그렇다, 그게 다 돈이 없어서 그렇다는 신랄한 원인 분석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세상이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빠는 그 이후로 가만히 집에 앉아서 아무것도 안 하고 싶어 했으나 아버지가 어느 날 술이 취하셔서 발을 헛디뎌 크게 다치시는 일이 발생하자 어쩔 수 없이 자리가 있는 공장을 수소문해서 일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넘어지시면서 허리와 엉덩이 부근을 크게 다치셔서 수술을 받으셔야 했어요. 팔 한쪽도 몇 달씩이나 고정을 해둔 채로 지내셔야 했고요. 돈도 당연히 치료비로 많이 들었죠. 그런데 저는 그 시기에 어머니가 하셨던 말씀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나 자기 멋대로 구는 양반이 볼품없이 누워있는 모습을 보니까 내 마음이 편하지가 않네. 불쌍하고 안쓰러워. 어머니의 한숨소리에 맞춰서 제가 당황한 눈동자를 아무도 몰래 굴렸었죠. 누가 누구더러 불쌍하고 안쓰럽다고 하는 건지 도통 이해가 안 갔기 때문입니다. 자식을 부모가 닮을 수밖에 없다는 건 오빠가 봐도 알 수 있었습니다. 죽지 못해서 산다며 우울한 소리나 힘없이 해대던 오빠는 공장을 매일 나가다 보니까 또 그런대로 하루하루를 보내며 살고 있었네요. 오빠가 공장에서 알게 된 어떤 분의 소개로 새로운 인연을 만나서 부부가 된 것은 조금 더 시간이 흐른 후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28의 늦가을에 결혼을 했죠. 쌀쌀한 그 시기의 날씨가 유난히 인상 깊게 남았던 것은 마음만은 나날이 따뜻해져 가고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제 남편이 성실하고 착한 사람이었어요. 특히나 허세, 허영심 이런 것이 없었습니다. 사람이 매사에 진실하고 솔직한 성격이었습니다. 대단한 일을 하는 건 아니었지만 자기 일에 늘 열심히 최선을 다했고요.
저는 남편의 소탈하고도 성실한 그 모습이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남편 같은 사람하고 결혼을 하게 되어서 최고로 행복하고 만족스러웠어요. 시댁에서는 사실 처음에는 저를 못마땅하게 봤습니다. 제가 남편에 비해서는 여러모로 부족하다고 하였으며 남편이 안타깝다고 그랬어요. 하지만 제가 보기에도 그러하였거든요. 제 눈에도 그렇게 보일 정도라면 그 가족의 눈에는 얼마나 더 남편이 아깝게 보일까 싶어서 그 심정이 이해가 갔답니다. 그런 만큼 내가 더 노력을 해야겠지. 온 마음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보자. 행복한 앞으로의 결혼 생활은 온전히 나에게 달린 거야. 저는 겸손하고도 겸허하게 다짐을 하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리고 제 나이 30에 아들을 품에 안았어요. 아들을 낳고 나자 시댁에서 저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저를 한 집안 식구로 바라봐주는 그런 느낌이 눈빛을 타고서 전달이 되더라고요. 달리 말하자면 그 이전까지는 저를 어딘가 못마땅해 하면서 약간은 이방인을 대하듯 혹은 초대하지 않은 불청객을 대하듯 그렇게 구는 게 시댁 사람이었다는 뜻이 되네요. 차라리 고약한 시집살이를 겪었다면 기분이 달랐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아니었고 저를 묘하게 생판 나물 보듯 하면서 대면대면하게 구는 그런 지점들이 저로 하여금 주눅들게 만들었거든요. 물과 기름이 섞이지 않듯 저는 시댁과 섞일 수 없는 존재 같아서 속이 많이 아팠죠. 그런데 아들을 낳고 나니까 그런 것들이 서서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 하나만으로도 아들은 제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전환점이자 은인 같은 존재인 셈입니다. 시댁이 형편이 그렇게 넉넉하지 못했는데요. 한껏 쪼들리며 살아온 게 일상이었던 친정의 사정보다야 조금 나았죠. 비슷한 부분이 있다면 친정처럼 시댁도 왕래하며 지내는 친인척들의 머릿수가 많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절이든 제사이든 모이는 날의 규모가 크지 않았네요. 자식은 아들 딱 하나만 낳고 키웠습니다. 아들이 5살 되던 해에 남편의 일자리 문제 때문에 멀리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죠. 그 바람에 시댁과 자주 보고 사는 노릇은 못하게 되었답니다. 결혼한 이후로 친정에는 특별한 때가 아니면 거의 들르는 법이 없었기 때문에 친정 쪽은 굳이 거론할 필요도 없었고요. 이사를 간 곳에서 남편은 전보다 더욱 조건이 좋은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커가는 아이를 보면서 남편도 안정적으로 일을 다니는 그 생활이 참 좋았습니다. 지금도 저는 그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무난했던 나날로 기억을 합니다. 하지만 아들이 중학교에 입학하기 직전 제 남편이 다니던 곳이 하루아침에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말 그대로 하루아침에 그렇게 된 경우였어요. 어땠는가 하면 남편이 여느 때처럼 출근을 했더니 일터의 분위기가 이상했던 것입니다. 어수선했고 관리자들의 자리에는 물건이 남아있지 않았죠. 사장을 비롯해서 관리자 몇 명은 회사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온 것을 당연히 알고 있었고 그걸 직원들에게 전혀 말하지 않은 채로 태연하게 지내다가 야반 도주를 했던 것입니다. 관리자 몇몇이라고 함은 사장의 친척이었고 오랜 지인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가족 회사였던 건데요. 그래서 자기들끼리만 살겠다고 도망을 갔습니다. 남편을 비롯한 근로자들은 아무도 임금을 받지 못했죠. 남편은 2개월치 임금을 떼어 먹힌 것보다도 하루아침에 예고도 없이 일자리가 사라진 게 미치도록 허무하고 의리 하나 없는 놈들 밑에서 일을 해온 게 눈물나게 후회가 돼서 돌아버리겠다고 하였습니다. 열심히 산 것뿐인데 내 자리를 지키면서 항상 최선을 다했을 뿐인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내가 그 사람들에게 대체 뭘 잘못을 했다고 이래? 당신은 잘못한 거 없어. 그냥 그 사람들이 나빴을 뿐이고 당신이 재수가 없게 잘못 걸렸던 것 뿐이야. 비가 절대 오지 않은 화창한 날씨라서 놀러 나갔는데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소나기가 갑자기 내리면 도리 없이 그걸 맞을 수밖에 없잖아. 지금 당신의 상황은 그런 소나기일 뿐이야. 자책하지 마. 소나기가 그치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소나기가 내리던 게 멎으면 다시 해가 나지. 쨍쨍 해가 나서 언제 소나기가 내려나는 듯 싶게 되지. 그래, 맞아. 당신이 아주 잘 알고 있네. 역시 내 남편이야.
지금의 이런 시련이 다 지나가면 다시 기쁨과 행복이 가득한 일상이 찾아올 거야. 당신에게는 더 나은, 더 좋은 일자리가 기다리고 있겠지? 당신이 꾀 한 번 안 부리고 항상 성실하게만 일을 해온 사람인 건 당신 옆에 딱 붙어서 사는 내가 알아. 그러니까 당신은 앞으로도 잘 될 수밖에 없어. 고마워. 그렇게 말해주는 당신이 내 곁에 있어줘서 나는 정말로 고마워. 이제까지 나는 내가 긍정적이고 강인한 놈이라고만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 난생 처음으로 미칠 것 같은 좌절을 느껴본 것 같아. 당신 덕분에 내가 정신을 차리고 그만 괴로워할 마음이 들었어. 나는 처자식을 먹여 살리고 책임져야 하는 가장이니까 주저앉을 수야 없지. 내가 앞으로 더 힘을 내볼 거야. 양 손바닥이 마주쳐야 박수 소리가 나죠. 아무리 제가 좋은 말을 해준다고 해도 남편이 그걸 받아주지 않는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위로를 진심으로 받아들일 줄 아는 너른 심정의 소유자였기 때문에 저도 응원을 보내고 용기를 줄 수가 있었습니다. 본래 저는 남편을 만나기 이전까지 누군가를 지탱해주고 인생에 조언을 주고 절대 그럴 만한 그릇이 못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이 저를 그렇게 바꿔놓은 거였어요. 더 좋은 사람으로, 더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더 여유를 지닌 사람으로 저는 그렇게 남편이 만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남편으로 인한 저의 변화를 누구보다 스스로가 가장 잘 알고 있었기에 제 평생에 걸쳐서 보답을 하고 싶은 마음이 강하게 있었죠. 남편이 겪은 시련, 그런 건 저의 속눈썹 하나를 움찔거리게 만들지 못했습니다. 원망이나 걱정, 그런 것 따위는 저를 스쳐가지도 않았네요. 저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고요. 묵묵히 남편을 더욱더 뒤에서 받쳐주면서 내조를 하고 제 역할에 충실하며 가정을 살펴야겠다는 마음가짐만 강하게 되었을 뿐입니다. 남편은 이왕 이렇게 된 거 새로운 도전에 임해보겠다고 하면서 함께 일자리를 잃게 되었던 직장 동료 한 명과 함께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1년 만에 싹 다 말아먹었죠. 이로써 두 가지의 교훈을 얻게 되었어요. 혈연, 지연으로 돌아가는 가족 회사는 절대 다녀서는 안 된다는 것과 함부로 동업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쓰디쓴 교훈을 얻게 된 대가는 상당했죠. 저희 세 가족은 단칸방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말 그대로 방 하나짜리 집이었기 때문에 생활하는 게 정말 어려웠어요. 그러나 저는 이럴 때일수록 더 깔끔하고 멀쩡하게 살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고 아들의 양말 하나도 매일같이 상태를 살펴보았으며 그 집에서는 다리미가 없었기 때문에 남편의 옷을 깨끗하게 빨고 나서 덜 말랐을 때 세게 털고 문질러서 주름을 미리 펴놓는 수고를 들였습니다. 신발도 어찌나 깨끗하게 관리를 했는지 모르겠네요. 좁은 집에 냄새가 갇혀 있을까봐, 몸에서 그 냄새가 날까봐 그 부분을 항상 신경 쓰고 살았고요. 집안 살림을 도맡아 하는 제가 그 단칸방에서도 부지런을 떨어대자 남편도 아들도 외출을 하면서 항상 자신감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그 시기에 저는 식당 일을 다니고 있었는데 시키지도 않은 일을 열심히 다 해가면서 눈도장을 잘 찍었습니다. 제가 일을 너무 좋아하는 일벌레라서 그런 것은 아니었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저에게 떨어질 콩고물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아이고야, 김치가 이거 너무 많이 익어버렸다. 이렇게 빨리 다 익을 줄은 몰랐는데 이거는 쓰기가 좀 애매해졌네. 빨리 익은 건 맛이 떨어져서 혹시 집에 좀 가져가서 먹을래요? 주시면 좋죠. 물기 꼭 짜서 달달 볶아서 맛있게 먹을게요. 하여간에 요리 솜씨도 좋으셔. 아휴, 가만히 있어보자. 김치 가져가는 김에 이거 오늘 남은 반찬들도 한 봉다리로 만들어서 가져가요. 아, 그래도 될까요? 저번에도 신세를 졌는데. 그럼 잘 가져가서 먹겠습니다. 워낙 일을 열심히 잘해주시니까 우리도 이런 거 챙겨주는 게 안 아까운 거죠. 그 식당에서는 제가 먹을 걸 챙겨갈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보란듯이 일을 몇 배로 더 열심히 했던 것이었죠. 그 덕에 여러 가지 식량을 챙겨와서 그걸로 집에서 요리를 할 수 있었어요. 단칸방 생활이었지만 먹을 게 떨어질 일은 없었죠.
작은 밥상은 늘 꽉 채워진 모습이었고요. 정말 감사할 따름이었습니다. 그런 저를 보면서 남편은 다시 해보겠다는 열정을 항상 불태웠습니다. 그러더니 단칸방 집으로 몰려났던 지 2년 만에 돈을 벌어서 멀쩡한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죠. 그로부터 다시 5년 정도가 지나서는 꽤 좋은 집으로 이사를 갈 수 있었고요. 아파트였습니다. 제 인생에 처음으로 살아보게 된 아파트였죠. 11층에 1107호였습니다. 저는 아파트 집에서 바라보는 풍경이 그렇게나 아름답다는 것에 처음에 정말 감격의 눈물이 흘렸던 것 같아요. 며칠은 너무 좋아서 잠도 잘 오지 않았을 정도예요. 제가 감격하는 모습에 남편도 많이 벅차오른 모습이었습니다. 앞으로 남은 인생, 그리고 남은 길이 정말 많지만 그래도 지금 이 말만은 꼭 해야겠어. 당신 그동안 수고 많았어. 정말 고생 많이 했어. 내가 뭘 했다고 그래. 전부 당신이 했지. 나는 결국 당신이 이렇게 해낼 줄 알았어. 내가 진짜 믿고 있었어. 이렇게 당신처럼 나를 믿어주는 존재가 있었으니까 내가 해낼 수 있었던 거야. 아무도 내 편이 아니고 아무도 나에게 기대를 하지 않았으면 그럼 내가 어떻게 힘이 났겠어. 당신이 나를 믿어주니까 내가 멈추지 않고 달려올 수 있었던 거야. 세상에나 당신처럼 자기 마누라한테 따뜻한 말 한마디 이렇게 잘하는 남자도 없을 거야. 내가 진짜 복을 받았지. 서로에게 공을 돌리고 행복하게 웃는 나날이었습니다. 멋지게 달려왔어요. 이런 게 바로 결혼 생활이고 부부의 모습이고 한 가족의 풍경이구나 싶었습니다. 친정 아버지가 건강이 몹시 안 좋아졌다는 소식이 들려온 건 이 무렵이었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로 돌아가셨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할 새도 없었습니다. 저도 그렇고 정말 모두가 그때 당황했어요. 건강 상태가 너무 시원치 않아지셔서 어떡하냐고 그런 이야기가 나온 지 정말 불과 얼마 안 된 시기였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런 상의를 가족 간에 해야겠다고 다들 생각을 하고 있던 참이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갑자기 돌아가신 거였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아버지의 죽음이 크게 실감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영정사진을 바라보면서도 그냥 당혹스러운 심정이 가장 컸었고요. 그런데 말이죠. 장례식장에서 소주병들을 바라보는데 자꾸만 아버지가 생전에 젊으셨을 적에 그렇게나 술병 나발을 부셨던 모습이 떠오르더라고요. 가진 것도 능력도 아무것도 없으시면서 폭군처럼 군림하려고 하셨던 아버지의 옛날 그 모습이 떠오르면서 아, 이랬던 분이 이제는 영영 이 세상에 존재하시지 않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제서야 아버지가 영원히 돌아가셨다는 게 비로소 실감이 났습니다. 슬픔보다 앞선 게 허무함이었어요. 아버지에게 드릴 말씀이 있어도 이제는 전할 수가 없었죠. 저에게 혹시 남기고 싶은 말씀이 있으셨는지 그거라도 여쭈고 싶었는데 이제는 아무런 방법이 없었습니다. 제 친정 오빠도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나는 왜 우리 아버지가 영원히 사실 거라고 생각을 했었을까? 절대 아니었는데 내가 한참 착각을 했었나 봐. 야, 인생이라는 게 이렇게 보면 너무 덧없고 별거 아닌 것 같지 않냐? 장례식장 바깥에서 오빠는 하염없이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끝도 없이 피어대는 오빠를 보면서 제가 말해줬죠. 그 허무한 인생을 가장 허무하게 끝내고 싶지 않거든. 담배 좀 줄이라고요. 그러자 어디 하늘 같은 집안의 장남 앞에서 목소리를 높이는 거냐는 식으로 저를 째려보던 오빠가 문득 건물에 박힌 장례식장이라는 큰 글자를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반밖에 크기가 줄지 않는 담배에 불을 껐습니다. 일찍 죽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으니까요. 장례식장 안으로 들어가려는데 여동생이 수척한 얼굴로 저를 보며 웃어주었어요. 오빠도 언니도 한참 안 보여서 궁금해서 찾으러 나왔다는 말을 하는 여동생의 얼굴에는 고뇌가 일렁거리고 있었습니다. 비단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셔서 저러는 것만은 아닌 듯 싶더군요. 성민 아빠하고 무슨 일이라도 있어? 아니야, 언니. 일은 무슨.
맨날 똑같아. 그럼 성민이한테 문제라도 있는 거야? 너 얼굴이 별로 안 좋아 보이는데? 농사 중에 자식 농사가 가장 힘들다고 하더니 그게 맞나 봐. 성민이가 고집이 아주 장난이 아니거든. 언니는 준영이가 성격이 조용해서 아기 때부터 키우기 좋았지. 진짜 부러워. 헤이, 나도 힘들 때 많았어. 준영이라고 해서 말썽을 안 피웠을까 봐. 준영이가 은근히 반항적이다. 네가 몰라서 그래. 성민이는 아마 자기 아빠를 닮아서 고집이 좀 있는 거겠지. 보통 양반이 아니잖아. 그러게. 진짜 보통이 아니기는 해. 흔하게 널린 평범한 직업도 아니잖아. 그래서 나는 가끔 벅찰 때도 있나 봐. 내가 워낙 흔하고 평범한 인물이라서 이런 면에서는 성민 아빠하고 잘 맞기가 힘드네. 살다 보면 맞춰질 줄 알았는데 세월이 흘러도 이런 고민은 비슷하게 계속되는 것 같아. 너 혹시 많이 심각한 상황은 아닌 거지? 그런 거라면 꼭 말해주게야. 내가 도울 수 있는 부분은 도와줄 테니까. 언니, 알았어. 말만으로도 고맙다. 그렇게까지 심각한 건 아니야. 그냥 내 마음이 복잡해서 그런 거야. 근데 언니는 형부하고 한결같이 참 괜찮은 것 같아. 정말 보기 좋다. 둘이 천생연분이야. 오빠도 지금 세연이랑 그럭저럭 잘 지내는 걸 보면 사람마다 인연이라는 게 정말 따로 있나 봐. 아까 얼핏 들었는데 오빠하고 세연이가 앞으로 그냥 어머니 모시고 산다는 것 같지? 그런 것 같더라. 오빠도 결혼복이 있어. 딱 처음부터 세연이를 못 만났던 게 커다란 실수이긴 했어도 그 일이 이제 완전히 옛날 일이 되어버렸으니까. 어떻게 세연이 같은 사람을 잘 만났는지 몰라. 내가 보기엔 오빠랑 언니랑 둘이서 결혼복 잘 타고난 거 가지고 대결을 벌여야 돼. 누가 승자인지 겨뤄보면 재밌겠네. 너는 뭐 그런 소리를 하니? 결혼복을 따질 것 같으면 우리 집안에서 최고로 폼나고 잘 나가는 사람을 만난 네가 최종 승자이지. 제가 조금 익삭스럽게 말을 하자 여동생은 가당치도 않다는 듯 고개를 막 흔들면서 먼저 몸을 돌렸습니다. 저는 뒤를 따라가다가 슬쩍 어깨동무를 해주었고요. 그러자 여동생이 씩 웃더라고요. 아주 어렸을 때는 뭣도 모르던 코올리개들이었기 때문에 그저 매일 신이 나서 까르르 웃으며 잘 놀았던 자매 사이였습니다. 하지만 머리가 크고 나자 집안의 폭군으로 계셨던 아버지의 눈치를 보게 되었고 저는 돌아가는 상황이나 분위기를 살피는 것에 급급해진 아이가 되어서 더 이상 저보다 어린 여동생과 생각 없이 놀아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동생은 사춘기 나이가 지나면서 굉장히 내성적인 성격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말수가 정말 적었어요. 자연스레 어울려 놀 일이 없었습니다. 그랬던 여동생이 나이가 들고 결혼하고 애엄마가 되면서 넉살도 생기고 얼굴 가득 미소도 짓고 성격도 제법 밝아졌는데 그게 참 보기가 좋았네요. 가까이 살지 않아서 아쉬울 정도였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 어머니가 무척 우울해하셨습니다. 자식된 입장에서는 아버지의 덕택을 어머니가 보신 게 하나도 없어 보였는데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가 돌아가신 걸 두고 후련해하신다고 한들 아무도 그걸 손가락질하지 않았을 텐데 어머니가 슬퍼하고 힘들어하시는 모습에 심란해하였죠. 오빠와 새언니가 어머니를 모시고 지냈습니다. 저희 아들은 애석하게도 두뇌 부분이라든지 번뜩이는 재치라든지 그런 면을 자기 아빠에게서 물려받지 못한 모양이었죠. 남편이 이를 악물며 도약을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던 시절에 아들은 고등학생이었는데 죽을 힘을 다해서 공부를 하지 않았습니다. 할 수 있는 데까지만 해보겠다고 아들은 항상 그런 소리를 했었죠. 할 수 있는 데까지만. 그게 남편과 아들의 차이였던 것 같아요. 한계를 정해놓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성공이라는 두 글자를 향해 나아가는 게 남편이었고 자신의 한계를 미리 가늠해둔 뒤 딱 거기까지만 가는 것을 성공이라고 표현하는 게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은 서울 소재의 4년제 대학교에 들어간 것만 해도 자신은 성공한 거라고 하였어요. 저는 아들의 그런 긍정적인 면모를 높이 평가한 적도 있었죠.
낙관적인 게 남편을 떠올리게 만들었으니까요. 그런 아들이 취업 시장에서 번번이 실패를 겪었습니다. 한 끗, 정말 딱 한 끗 차이 같은데 그걸로 자꾸 떨어지니까 진짜 미치겠네요. 계속 이 짓을 해야 하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엄마, 저 굳이 취업 안 서둘러도 되죠? 그래, 네가 너무 힘들면 한 박자 쉬어가는 것도 방법이야. 쉬고 나면 그 이전보다 더 빠르게 달릴 수 있을 거야. 그렇겠죠. 근데 꼭 빠르게 달리고 싶지는 않아요. 느리게 걸어도 어쩌면 취업을 잘할지도 모르는 일이잖아요. 네 말이 맞다. 하지만 그러다가 나이가 차버리면 네가 나중에 그걸 두고 후회할까 봐 나는 그게 걱정이야. 그건 그렇네요. 이 짓을 너무 오래 하다가는 괜히 나이만 먹을 테니까요. 근데 그렇게 되면 아빠라는 믿을 구석에 제 앞에 짠 나타나지 않겠어요? 저는 아빠가 그동안 열심히 잘 사셨으니까 그걸 좀 믿고 있어도 될 것 같아요. 아유, 저는 대관절 이 녀석이 누구를 닮아서 일어나 싶었는데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혹시 돌아가신 친정 아버지를 제 아들이 닮은 걸까봐 되게 신경이 쓰였어요. 그런 기질을 물려준 것 같아서 미안하기도 했고요. 주변에서는 제 아들을 두고 열심히 사는 부모와 그렇지 못한 자식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런 평가들을 제가 모르는 건 아니었죠. 요즘 젊은 애들은 부모한테 기대어서 살려고만 한다는데 그런 전형적인 예시가 바로 저희 집 아들이라는 소리를 들어본 적도 있는걸요. 하지만 이제 와서 반성의 의미로 고백을 하자면 그런 소리들은 남의 집의 이모저모에 관심이 많은 심심한 사람들이나 하는 헛소리이기 때문에 신경이 쓸 가치가 없다고 여기면서 제 아들을 두둔하기에 바빴습니다. 온통 가시투성이 몸이지만 고슴도치에게는 자기 새끼가 그렇게나 예뻐 보이는 법이잖아요. 저도 그랬어요. 아들이 좀 부족하다고 한들 제가 아들에게 실망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엄마로서 제가 더 잘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죠. 그래서 아들이 결국은 썩 그렇게 좋지 못한 일자리를 잡았을 때에도 백수보다 100배 낫다고 하면서 어깨를 두드려주기에 바빴습니다. 그만하면 최고로 훌륭한 거라고 했더니 아들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었죠. 역시 엄마하고는 얘기가 통한다니까요. 아빠는 자꾸 저한테 기대를 하시는 것 같아서 불편하고 부담스러웠는데 역시 엄마가 최고입니다, 최고. 저는 속으로 아이고 이 녀석아 라는 소리가 저절로 나왔지만 겉으로는 인자한 미소나 지어주었죠. 남편은 제가 자식에게 물러도 너무 무르다고 하였습니다. 부만의 자식인 것처럼 싸고 도는 것과 뭐가 다르냐면서 제 태도를 두고 한숨을 쉬기도 했었죠. 자식 다 키워놨어도 여전히 힘이 드네. 왜 그렇게 자식의 마음이 내 마음 같지가 않을까? 당신 또 내가 준영이한테만 너무 무르다고 그 이야기 하려고 지금 운을 띄운 거지? 내가 다 알아. 이 사람아, 잘 알면 좀 잘해보고 그래. 사내 녀석이 배포도 있고 그래야지. 언제까지 그러고 살 건지. 당신이 물으니까 그 녀석이 누울 자리 보고서 발 뻗는 거야. 그래도 내 새끼인 걸 어떡해. 한없이 잘해주고 싶은 마음인데 이걸 어쩌겠어. 아무래도 안 되겠어. 다음 생에는 내가 당신의 자식으로 태어나야겠어. 당신 밑에서 태어나는 게 이제 보니까 최고로 좋은 팔자인 것 같네. 뭐라고? 누가 그렇게 해준대? 정말 웃기고 앉아있어. 남편이 박자를 타면 저는 거기에 응수해서 얼른 장단을 맞추었죠. 서로를 밉지 않게 흘겨보면서 그렇게 한마디씩 주고받고 나면 어느새 입가에는 웃음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아, 그렇게 살아온 세월이었습니다. 남편과 100년 해로를 할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지만 남편에게 주어진 시간이 저보다 훨씬 짧았더라고요. 딱히 별다른 이상 징후를 느끼지 못했건만 검진을 받아왔더니 몸 상태가 안 좋았습니다. 얼마나 안 좋았는가 하면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할 정도였어요. 제가 강인하고 담대해져야 한다고
머릿속으로는 생각을 하면서도 속절없이 눈물이 왈칵 쏟아지고 말았었죠. 성실하게 살아온 제 남편이 오래오래 살지도 못하고 남들은 90세, 100세를 바라보며 산다고 하는데 그 나이를 한참 못 채우고 떠난다는 게 너무 불쌍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날벼락을 맞아 주저앉아 있었고 아들은 자기 아빠가 시한부라는 게 안 믿기다고 무섭다면서 울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남편만 오히려 덤덤할 뿐이었죠. 끝까지 가장의 역할을 다하던 사람이었네요. 아들은 남편이 떠나기 전에 얼른 결혼을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아들이 2년 넘게 만나오던 여자친구가 있었거든요. 저도 그 존재를 알고 있었고 막연히 두 사람이 결혼까지 갈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해오던 참이었어요. 빨리 결혼식을 올리고 싶다고 성화를 부리는 두 사람을 막을 수가 없어서 그렇게 해주었습니다. 솔직히 저도 아들의 결혼식에 남편이 참석을 했으면 싶은 욕심이 있기도 했고요. 후딱 날을 잡아서 올린 결혼식 때 남편의 컨디션이 무척 좋았고 그래서 그 자리에 모인 모두가 감사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며느리도 그날 무척 아리따웠어요. 며느리는 제 아들과 달리 형제가 많았습니다. 무려 5남매인데 며느리가 그 중에서도 막내예요. 게다가 늦둥이어서 사돈 내외가 연세가 많았습니다. 참고로 그분들은 멀리 시골에 살고 계셨고요. 며느리는 절대 시골 생활을 할 수 없다고 하면서 고등학교 때부터 큰 도시로 나왔습니다. 자기 친정 언니의 신혼집에서 얼굴에 철판을 깔고 3년을 살았다고 해요. 대학을 서울에 나왔고 직장도 이쪽에서 잡았으며 계속 자취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직장은 제 아들보다 좀 더 괜찮은 곳을 다녔고요. 그리고 제 아들보다 며느리가 4살 연상이었습니다. 이걸 두고 아들은 궁합도 안 보는 4살 차이라고 하면서 얼마나 신나게 떠들었는지 모른답니다. 이왕이면 둘이 아이도 낳고 기르는 그런 모습을 남편이 다 보고 갈 수만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을 제가 했었는데요. 너무 말도 안 되는 욕심을 부렸나 봐요. 남편은 아들을 장가 보낸 후에 곧장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갑자기 상태가 악화되었습니다. 그 뒤로는 컨디션의 회복을 겪은 적이 없이 나빠지기만 하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힘없는 모습으로 저를 향해서 먼저 떠나서 미안하다고 그렇게 말을 남겨준 남편의 마지막 모습을 눈으로 담기 위해 저는 눈을 크게 부릅뜬 채로 눈물을 흘렸어요. 제가 죽는 그날까지 영원토록 남편의 마지막 순간을 잊지 않을 작정이었네요. 매사에 심각하거나 진지하지 않고 조금 철이 없어서 그런지 마음도 여린 제 아들이 너무 많이 슬퍼할까봐 그게 걱정이었어요. 자기 아빠라는 최고의 믿을 구석이자 기둥을 잃어버린 것이었으니까요. 구슬프게도 우는 아들의 곁을 며느리가 지켜주고 있었습니다. 듬직해 보이더라고요. 결혼시키기를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을 떠나보낸 뒤 일상으로 돌아왔는데 전혀 이전 같지가 못했습니다. 뭘 해도 그냥 멍하게 넋을 놔버리게 되었어요. 즐거움이 뭔지 행복해서 웃는다는 게 뭔지 헷갈렸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허무하게 느껴지더라고요. 남편이 얼마나 어떻게 열심히 산 인물이었는지 제가 잘 알았습니다. 좋은 남편, 좋은 아빠, 좋은 가장이기 이전에 참으로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이 그렇게나 허무했습니다. 시간을 들여서 자신의 마지막을 준비할 그럴 여유조차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생각들을 자꾸만 곱씹다 보면 그냥 모든 게 허망하더라고요. 정작 걱정해야 할 건 바로 제 자신이었나 봐요. 이 허망함을 달랠 길이 없었습니다. 그런 저에게 아들 내외가 기특하게도 먼저 여행을 제안해 왔습니다. 어머니, 혹시 다음 달에 제주도 여행 어떠세요? 뭐? 갑자기 웬 제주도 여행이라니? 에이, 갑자기라뇨. 어머님 기운 내시게 해드리고 싶어서 그렇죠. 다음 달이면 제주도에 꽃도 예쁘게 핀다고 하는데 볼거리도 엄청 많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머님이 원래 등산을 즐겨 하셨다면서요? 등산? 아휴, 갱년기라서 몸이 이러는 건가 어쩌는 건가 싶었을 때 내가 활력 좀 얻으려고 등산을 그때 꽤 다니기는 했었지. 아휴, 그때 나 혼자 다니지 말고 그 양반을 데리고 다녔어야 했는데.
만약에 그랬다면 혹시 아파서 떠날 일은 없었을지도 모르는데. 어머님, 왜 또 우울한 말씀을 하고 그러세요? 아버님은 분명히 어머님이 기운 넘치게 생활하기를 바라고 계실 거예요. 아버님이 보고 좋아하시도록 제주도에 가면 저희 다 같이 등산이나 한번 갈까요? 분명히 아버님이 보시면 기뻐하실 것 같아요. 너도 참 요즘 젊은 사람답지 않게 감수성이 좋구나. 우리 아들이 결혼을 어쩜 이렇게 잘했을까? 등산이라 그거 참 괜찮기는 한데 내가 체력이 지금은 받쳐줄지 어떨지는 모르겠다. 컨디션이 따라주는 만큼만 올라가면 되죠. 꼭 정상에 가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되는 만큼만 가더라도 그걸로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그럼 제주도 여행을 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알고 저희가 그때 맞춰서 금요일에 휴가 낼게요. 아셨죠? 그래. 나 생각해서 너희가 그렇게 한다는데 내가 거절을 해서야 쓰겠니? 그렇게 해보자. 며느리가 밝게 웃는 모습을 보며 제 아들과 어딘가 많이 비슷하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정상을 욕심내지 않는 것도 정말 비슷했고요. 서로 잘 만났구나 싶었네요. 그런데 서로 잘 통하는 건 성격뿐만이 아닌 듯 하였어요. 얼마 뒤 제주도 여행을 가서 다닐 일정을 저에게 공유하겠다고 하면서 아들 부부가 찾아왔고, 저는 봐봤자 잘 모르니까 두 사람이 짠 대로 웬만하면 그냥 따라다니겠다고 했습니다. 온 김에 같이 밥이나 차려서 먹었고요. 이제 시간이 다 돼서 아들 부부는 이만 가보겠다며 일어났고, 저는 냉장고에 있는 묵은지나 좀 돌려보낼까 싶은 생각이 뒤늦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집을 나선 아들 부부의 뒤를 따라가 봤던 거예요. 차로 향하면서 두 사람이 신나게 떠들고 있었는데 그 들려온 내용에 묵은지 이야기를 꺼내려던 제 입이 꽉 다물렸습니다. 안에서 일을 벌리면 그럼 문제가 없는 거네? 당연하지. 한라산이 얼마나 높고 험한데 어디서든 그냥 확 밀어버리면 실족사로 처리될걸? 그래? 근데 그게 생각처럼 될까? 그냥 나만 믿어 제발. 의심 좀 하지 마. 아버님도 가신 마당에 이제 어머님만 가시면 우리 세상이야. 정신 똑바로 차리고 내 계획대로 따라와. 알았지? 며느리의 외침에 아들이 알았다면서 수긍을 했습니다. 두 사람이 탄 차는 금세 떠났지만 그 자리에 주저앉은 저는 한참을 머물러 있었습니다. 내가 지금 뭘 본 거지? 뭘 들은 거지? 저게 내 아들이 맞아? 제가 너무 기력이 부족해서 헛것이라도 봤나 싶었습니다. 제 배로 낳고 길러온 아들의 지난 모습을 떠올리며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서 밤새 뒤척였어요. 그리고 제 아들이 방만하며 이기적인 녀석이지만 제가 그걸 외면하며 살아왔다는 사실도 떠올려냈죠. 가슴이 답답해서 터질 것만 같았고 누구에게라도 털어놓고 싶었습니다. 이 일을 어쩌나 싶어서 고민을 하다가 저는 제부에게 연락을 했어요. 제 여동생의 남편 말입니다. 본래 범상치 않은 직업을 가지고 있던 인물이었죠. 검찰 수사관 출신이었거든요. 뭐라고요? 그런 일이 있었다고요? 이런 죽일 것들을 다 보았나? 제부, 당연한 소리지만 저는 그런 끔찍한 일에 당할 생각이 없고요. 그렇다고 해서 덫을 놓고 그 둘을 잡아서 벌을 주고 싶지도 않아요. 제가 이 상황을 어쩌면 좋을까요? 저영의 뜻이 그러시다면야 따라드려야죠. 제가 나서 볼게요. 그리고 제부는 얼마 뒤에 제 아들을 따로 만났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따로 밥 한 번 못 사준 게 마음에 걸렸다는 핑계를 대면서 술자리를 가진 거였어요. 남편이 떠난 지 오래지 않은 시점이었기 때문에 겸사겸사해서 자리를 만들었다는 추측을 한 아들이 별 생각 없이 자리에 나왔고요. 술 한 잔씩 나눠 마시면서 제부는 문득 생각이 났다는 듯이 이런 이야기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5년 전쯤인가 자기를 평생 홀로 키워준 노모의 재산을 노린 범죄가 있었지. 아주 짐승만도 못한 놈이었어. 네? 재산 때문에 자기 모친을요? 그래, 웃긴 건 그런 범죄는 금방 다 밝혀져.
안 걸릴 거라고 생각하는 게 순진하다 못해서 멍청한 거지. 지능이 부족한 거야. 그런 건 잘 걸리나 봅니다. 당연하지. 그런 일이 발생하면 용의선상에 가장 먼저 오르는 게 바로 가족이니까. 그런 짐승만도 못한 것들은 이 사회에 하등 쓸모가 없고 백해무익한 존재야. 만약에 내 주변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나는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단죄하는 것에 내 모든 것을 걸 거다. 그런 재활용 불가능한 쓰레기가 주변에 있다고 생각하면 열불이 터져. 너도 그렇지? 너도 임마 이제 주변 시선을 의식해서라도 엄마한테 잘하고 살아라. 당연하죠. 제가 저희 엄마한테 얼마나 잘하는데요. 그런데 왜 그런 이야기를 갑자기 하세요? 저를 의심이라도 하시는 것처럼. 뜨끔했냐? 아닙니다. 그럴 리가요. 그러니까 오히려 의심스러운데 너 혹시 이상한 생각을 하고 있던 건 아니겠지? 절대 아니에요. 무슨 소리예요? 농담이다 임마. 내가 그냥 농담 한번 해본 거야. 저 형한테는 재산도 없는데 무슨 걱정을 하겠어. 저희 엄마한테요? 네? 재산이 없다뇨? 너 설마 모르고 있었냐? 너희 아빠가 돌아가시기 전에 빚이 좀 있었어. 그걸 처리하고 수습하느라 지금은 여유 재산이 안 남았어. 뭐라고요? 저희 아빠가 재산을 남기고 떠나신 게 아니라 빚이 있었다고요? 그럼 저희 집에 지금 돈이 없는 거네요? 엄마한테 재산이 없는 거고요. 그렇다니까. 근데 너 임마 왜 이렇게 놀라고 그래? 그게 그렇게나 의외였어? 제부가 태연스레 물었으나 아들의 얼굴은 술기운마저 쏙 빠져서 창백해진 채였습니다. 자정이 다 되어가는 시각에 아들이 오타가 가득한 문자를 보내왔었죠. 요약하자면 엄마 우리 돈 없어? 라는 게 핵심이었고 저는 깜짝 놀란 듯이 천천히 말해주려고 했어 라면서 미안하다고 답장을 해주었습니다. 그랬더니 더는 문자가 안 오더라고요. 깊은 한숨이 계속 나와서 잠도 거의 못 잤습니다. 이틀이 흘렀고 며느리한테서 제주도에 가는 날 시간을 어떻게 맞추면 좋겠냐고 연락을 했어요. 그랬더니 며느리가 짜증을 내더군요. 죄송한데요. 제주도에 못 갈 것 같아요. 회사에 일이 좀 생겨서요. 뭐? 이렇게 갑자기 말이냐? 그럼 일이 갑자기 생기지 느리게 생기나요? 저 바빠서 전화 끊을게요. 와, 이렇게 태도를 바꾸더라고요. 기가 막혔습니다. 심란하고 슬펐던 것도 다 잊혀졌고 갑자기 제가 열불이 터졌답니다. 그 덕에 기운은 났네요. 그게 화가 난 기운이기는 했지만요. 남편이 떠난 이후로 내내 흐릿흐릿했던 정신머리가 드디어 맑아지는 기분이 들었어요. 제부는 제 아들에게 애들러 따끔한 경고를 하는 것과 재산 이야기를 해준 것도 모자라서 며느리를 경계해야 한다는 사실도 말을 했더라고요. 자꾸만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내 말을 따라야 한다 이런 식으로 강요를 하고 자꾸만 작당 모의를 하자며 부추기는 여자한테 잘못 넘어간 남자들의 말로는 하나같이 비참하고 초라하기 이를 데 없었다면서 본인이 봐온 사리들만 해도 수두룩하다면서 제부가 실감나게 이야기를 하자 별 생각 없이 며느리가 하자는 대로 다 끌려가고 있었던 제 아들의 머릿속에 의심이라는 두 글자가 피어올랐고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건가 하는 본질적인 의문도 들었던 것입니다. 며느리 입장에서는 알고 보니까 제가 재산도 안 들고 있는 데다가 제 아들이 갑자기 날카롭게 나오니까 엄청 짜증이 났겠죠. 결국 두 사람은 혼인기간 1년을 못 채우고 이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과거와 달라졌어요. 엄마, 저 너무 힘들어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힘들어도 어쩌겠어. 살아야지. 못 살 것 같으면 죽어야 하는 게 인생이지. 엄마, 저 진짜 힘들다니까요. 나한테 자꾸 말해봤자 뭘 어떡해. 내가 네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 있기를 아니 뭐를 아니. 그렇게 징징거릴 시간에 죽도록 열심히 뭐 한 가지를 해볼 생각이나 하려. 저의 단호하고 차가운 면모를 마주한 아들은 망연자실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속이 후련했네요. 아들이 괘씸해서라도 절대 무르게 굴지 않을 작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심적으로 방황을 하고 있느라
허둥지둥하던 그때 슬기롭게 저를 도와준 제부에게 너무 고마웠죠. 그래서 저도 제부를 도와줬어요. 사실 제부하고 제 여동생이 부부 사이가 썩 좋지는 않았거든요. 서로 너무 다르기에 안 맞는 부분들이 많았죠. 나이가 들면서 그런 것들이 많이 사라졌으나 이제는 오랜 세월 깊이 패인 골 때문에 서먹해져 버린 관계였습니다. 제가 그 사이에 들어가서 적극적으로 중재를 하고 서로가 올곧게 마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어요. 작은 계기 몇 번으로도 금세 좋아질 수 있는 게 부부 사이라는 것을 저는 제부와 여동생을 보면서 실감을 하였고 흐뭇해졌습니다. 그러면서 제 남편이 더욱 보고 싶어졌네요. 당연하게도 재산이 없다는 말은 제부가 꾸며낸 거짓이었습니다. 저는 제부의 조언을 받아서 재산을 따로 정리해둔 뒤 아들이 추적할 수 없도록 잘 보관을 해놓았고요. 돈도 있고 사지가 멀쩡한데 남은 인생을 즐기지 못할 이유가 뭐 있을까 싶어서 지금은 하루하루를 즐겁게 보내는 중이에요. 아들은 제가 고이고이 아껴가면서 혼자 그렇게 취미생활이나 소박하게 하며 사는 줄로 착각 중이고요. 제가 용돈을 달라고 그럴까봐 항상 벌벌 떨면서 회사 생활하고 있답니다. 제 아들의 그 착각을 저는 앞으로도 절대로 풀어주지 않을 작정이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가슴이 탁탁 막히는 날들을 살고 있는 60대 여성입니다. 살면서 힘든 일은 왜 이렇게 한 번에 찾아오는 건지 도저히 저로서는 살아갈 방법을 알 길이 없네요. 이렇게 하소연이라도 해봅니다. 우리 부부는 딱히 주변과 비교했을 때 크게 다를 것 없이 그저 열심히 살기만 했던 부부였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아들을 하나 두고 있었고 이 아이도 너무나 착하게 잘 자라주었고요. 점점 커서 대학도 가고 직장도 다니고 결혼만 하면 되는 상황에 있었어요. 저는 모든 게 순풍에 돛닿듯 순조롭게 흘러가고 있다고 생각했고 어딜 가나 사람들은 우리 아들을 칭찬해 주었기에 내심 자랑스러웠어요. 그러던 어느 날 대체 왜 이런 일이 그날 일어나야 했는지 아직도 이해가 가지 않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장을 보고 집에서 가족들 먹거리를 챙기고 있던 저에게 전화가 걸려왔어요. 모르는 번호로 걸려왔길래 무슨 일인가 하고 받았는데 내용을 듣는 순간 저는 그만 기절하듯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윤수 씨 가족이신가요? 여기는 병원입니다. 지금 아드님이 큰 사고를 당하셨으니 빨리 와주십시오. 소스라치게 놀라 손을 바들바들 떨면서 도통 말을 이어갈 수가 없었어요. 저는 뭐라고 답을 해야 했던 건지도 모르겠고 그 자리에서 옷을 챙겨 입고 정신을 잃은 사람처럼 뛰어나갔어요. 병원에 도착해서 아들의 모습을 본 순간 저는 그저 통곡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자식이 온몸에 붕대를 감고 얼굴 구분조차 힘든 상태로 입원해 있는 것을 본다면 어떤 어미가 맨정신으로 그 자리에 멀쩡히 서 있을 수 있을까요? 윤수야, 눈을 떠봐라. 저는 그저 소리내어 목이 찢어지도록 우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라면서 한 번도 패를 끼쳐본 적 없는, 제 속 썩여본 적 없이 착하게 자라주었던 내 아들. 생각만 해도 눈물이 떠오르는 그런 애였는데 차라리 다치면 제가 이렇게 다치는 게 나았을 거예요. 모든 엄마라면 제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아실 겁니다. 뒤늦게 남편이 허겁지겁 병원으로 달려왔어요. 어떻게 된 거야? 선생님, 우리 아들 어떻게 된 건가요? 아무것도 못하고 아들 옆에 주저앉아 있는 저를 일으키면서 남편이 다급하게 의사 선생님에게 상태를 물었습니다. 저는 그 내용을 듣고 결국 기절하고 말았어요. 도저히 정신을 추릴 수가 없는 우리 아들에게 있어서는 안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이에요. 목숨은 겨우 건졌지만 하반신은 쓰기 힘드실 겁니다. 마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머릿속으로 어지럽게 뭔가 줄이라도 잡아보려고 가진 생각을 다하다가 그만 정신을 잃어버렸네요. 나중에 겨우겨우 일어나서 들어보니 3중 추돌 사고가 났고 그때 차 안에 타있던 우리 아들은 정신을 잃고 그대로 끌려나와 응급실로 수송되었다더군요.
사고 난 사람들도 전부 처참한 상태였고 의사 선생님 말로는 목숨을 건진 것 자체가 기적이라고 말할 정도였어요. 이 정황을 듣고 우리 부부는 부둥켜 안고 울며 계속 아들 곁을 지켰고 그렇게 시간을 보냈어요. 날이 갈수록 이 상황을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다. 그야말로 목숨을 건진 것만으로 그냥 납득하고 살아가야겠다는 결론을 내렸고요. 하지만 저희에게는 피할 수 없는 문제가 한 가지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아들의 결혼이었는데요. 아들에게는 무려 5년이나 사귀어왔던 여자친구가 있었고 곧 결혼할 예정으로 상견례까지 끝내둔 상태였어요. 그러던 차에 이런 끔찍한 사고를 당하게 된 것이었네요. 이렇게 하반신 마비가 되고 갑자기 앞날이 바뀌어버린 우리 아들을 과연 누가 받아주려고 할까요? 오래 사귄 연인이었던 아들의 여자친구도 외면할 것 같았어요. 연이어 펼쳐지는 아들의 큰 수술과 몇 달 안 남긴 결혼을 파기해야 하는 상황까지 생각하다 보니 머리가 너무 아파왔습니다. 그러던 차에 겨우 의식을 차리고 자신의 상태를 들은 아들이 처음 저에게 건넨 말은 그야말로 가슴이 갈기갈기 찢어놓는 말이었습니다. 엄마, 나 결혼 못하겠지? 차마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었던 걸까요? 뭐라고 말을 이어갈지 도통 생각을 정리할 수가 없더군요. 아들은 여자친구에게 스스로 연락도 못한 채 웅크리고 끙끙거리며 울더군요. 이러니 저러니 해도 결국 선택은 할 수밖에 없었고 제가 먼저 예비 며느리에게 연락을 했어요. 솔직히 자식을 둔 이기적인 제 마음 같아서는 그래도 결혼을 시키고 싶다고 우리가 열심히 돕겠다는 말 같은 걸 하고 싶기도 했어요. 하지만 자식을 둔 부모이기에 더 그러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갑자기 크게 차올라 한껏 엉엉 울며 쏟아낸 다음 겨우 마음을 가라앉혔어요. 그리고 전달했습니다. 소식을 들은 예비 며느리는 그 길로 병원으로 뛰어들어왔고 아들의 상태를 보더니 그대로 침대를 부여잡고 통곡을 하더군요. 그 장면을 보며 저는 또다시 눈물을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힘들어하는 예비 며느리를 보니 저 역시 너무 괴롭지만 결혼 얘기를 사돈과 마무리 지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네요. 사돈, 안녕하세요. 급히 전달드릴 말이 있어서 전화드렸어요. 네, 안녕하세요. 이미 딸에게 이야기를 건너들으셨는지 목소리는 어둡고 낮더군요. 저도 힘겹게 말을 이었어요. 그게 저희 아들이 큰 사고를 당했어요. 말을 떼기가 무섭게 굵은 눈물방울이 굴러떨어졌습니다. 우리 아들 하반신 마비라고 하네요. 이대로 결혼시키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사돈. 겨우겨우 말을 힘겹게 옮겼고 피를 토할 것 같은 한숨이 그만 밖으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거 참... 사돈도 역시 말을 잇지 못했고 그렇게 허둥지둥 우리의 대화는 일단락되었어요. 이렇게 우리 쪽의 의견을 전해둔 상태였고 그 뒷일은 사돈 쪽에서 통보가 오겠구나 싶어서 시한부 선고를 기다리는 마냥 그쪽의 답을 기다려야 했어요. 아마도 답은 빤할 것이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알기는 했지만 생각할수록 너무 고통스러웠네요. 이후에 아들은 자다가도 깨서 발작을 하기도 하고 울며 소리 지르기도 하고 내 인생이 왜 갑자기 이렇게 돼버린 거냐며 전에 없이 분노에 휩싸이기도 했어요. 정말 할 수만 있다면 제 두 다리를 아들에게 주고 싶었어요. 왜 제가 아니라 아들이 이렇게 된 건지. 한창 젊고 팔팔하고 이룰 것도 많고 저보다 많은 것을 해낼 수 있는 아이에게 이런 일이 생긴 걸까요? 너무나 슬프고 원망스러웠어요. 그러던 차에 예비 며느리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어요. 아마도 직접 사돈들이 파혼을 통보하긴 어렵고 딸을 통해서 하시는 것 같았어요. 저는 갑갑한 마음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니, 저예요. 하며 받은 예비 며느리는 이후에
전혀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생뚱맞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사람이랑 결혼할 거예요. 저희 부모님은 제가 설득할게요. 저는 직접 들어놓고도 믿을 수가 없어 그만 굳어버렸네요. 도무지 몸을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뭐라고? 결혼을 하겠다고? 옆에서 듣고 있던 아들과 남편은 휘둥그레진 눈으로 저를 올려다보더군요. 네, 어머니. 이 사람 그렇게 된 것만으로도 하늘이 무너질 것 같은데 전 그 사람 아니면 누구와도 결혼 안 할 거예요. 이미 결심했어요, 어머니. 저희 부모님은 걱정 마세요. 원래대로 결혼은 진행하기로 해요. 며느리가 건네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뼈와 살을 찌르듯 정말 애잔하고 아프게 들렸어요. 이 당시 저는 아들이 하반신 마비가 되어버린 상태만으로도 정신을 잃을 것 같았는데 파혼까지 생각하게 되어서 도통 기력을 차릴 수가 없었어요. 한 번에 너무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 버렸고 정말 가혹한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고요. 이렇게 되어버렸는데도 자기가 다 안고 가겠다며 결혼을 하겠다니 여자로서 결코 쉽지 않은 결심인데 정말 너무나 미안하고 고맙고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이 말을 아들에게 전하니 그저 눈을 지그시 감고 이를 악물고 울 뿐이었습니다. 남편은 뒤이어 말을 잇더군요. 그렇게 착한 애가 있다니. 그래도 우리 애한테 그런 복은 있네, 여보. 사실 저도 같은 마음이었어요. 욕심 같아서는 예비 며느리를 잡고 싶었으나 그럴 수 없어 다 끝내려고 했는데 며느리 본인이 우리 아들을 버릴 수 없다며 끝내 강행해서 결혼을 성사시킨 것입니다. 그 과정 안에서도 사돈들의 비난과 반대의 소리가 어마어마했고 저는 몇 번이나 포기하고 싶었지만 그때마다 며느리가 찾아와서 저를 설득했고 아들을 위로해주며 저희와 많은 시간을 함께 했어요. 아들의 두 다리를 잃었지만 이 사건 안에 이렇게 귀한 애가 우리 가정에 와주었고 아들을 책임져 함께 살아가겠다고 하니 그것만으로 감사할 따름이었네요. 그렇게 둘은 결혼을 해서 저희 집 근처에 아파트를 얻어 살게 되었고 아들은 그 전에 했던 업무들을 간단하게 처리하는 등 생업을 이어나가고 있었어요. 모든 게 조금은 안정을 찾는다고 생각했는데 세상 일은 얽히는 건 쉽지만 풀리는 건 결코 맘대로 안 되더군요. 청천벽력 같은 며느리의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드릴 말씀이 있어요. 저는 우리 아들과 결혼을 강행해 준 것이 너무 고마웠기에 며느리가 조금이라도 아들을 불편해하면 어쩌나 늘 마음을 졸여왔어요. 그러던 와중에 심각한 얘기로 전화를 한 것 같아 보이기에 무척 불안하더군요. 그리고 그 불안감은 현실로 드러났어요. 이 사람 상태가 좋지 않아요. 아주 심한 우울증이에요. 며느리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아들은 완전히 무기력해지고 의욕을 잃어 아무것도 하려 들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본래 아들과 남편은 함께 중소기업을 운영하며 회계 업무와 중요한 것들을 맡겨둔 상태였는데 얼마 전 아들과 통화했을 땐 그럭저럭 일을 하고 있다고 말했거든요. 하지만 요즘 일은 계속 해오고 있다고 하던데? 사실 그건 제가 도와준 거예요. 어머니, 아버님 일에 피해가 갈까봐 누워있는 남편 붙잡고 제가 물어가면서 처리한 거예요. 듣다 보니 며느리에게 너무 미안하기도 하고 아들이 그 정도로 좌절하고 손을 놔버린 건가 싶어 미친 듯이 가슴이 아팠습니다. 가까이 있으면서 내가 더 들여봤어야 했는데 혹시라도 며느리 불편할까봐 거의 가지 않고 전화만 했었거든요. 집에 돌아온 남편에게 상담을 했더니 무척이나 참담한 얼굴이 되더군요. 그 둘도 먹고 살아야 할 텐데 우리 회사도 그렇지만 어떻게 해야 하나. 남편 역시 아들 걱정에 회사 걱정에 얼굴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부부는 결국 여차저차 결론을 내리게 되었어요.
아들이 해왔던 주요 직책들을 며느리에게 맡기고 둘 중 누구 하나라도 가장 역할을 하면서 나중에 아들이 안정되면 다시 함께 자리를 잡아가기로 한 것이었어요. 아들은 충분히 일어설 시간이 필요했던 것 같고 며느리는 우리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즉시 남편의 회사에 출근하게 되었습니다. 꼬박꼬박 일을 배우면서 열심히 의지를 하고 따라다니는 며느리를 보면서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남편 역시 어렵게 키워낸 회사를 자식에게 온전히 맡기고 싶었지만 이제 가족이나 마찬가지인 며느리가 든든하게 힘이 되어주니까 무척 기특해 했어요. 얘야, 참 고맙구나. 우리 아들과 결혼해준 것만으로도 고마운데 이렇게 일도 해주고 내가 너에게 뭘 해야 할지 그저 내가 복이 많은 사람이라 생각하고 있단다.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복이 많죠. 어머니 같은 분을 시어머니로 모시게 되었으니까요. 회사 일도 너무 재밌고 보람도 있어요. 이 일도 곧 일어날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 알겠다. 고맙다. 그 와중에도 며느리는 우는 저를 다독여 주었습니다. 정말 내 딸이면 좋겠다 싶을 만큼 참 속이 깊은 아이였죠. 늘 제게 안부 전화를 먼저 걸어주고 가끔은 저희 집에 찾아와 건강식품을 내려놓고 가고 그런 며느리가 참으로 고마웠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그 와중에도 정신을 못 차리더군요. 며느리의 얼굴빛이 어느 날부터인가 안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얘야, 혹시 무슨 일 있니? 걱정이 되어서 말이다. 혹시 윤수가 정신을 못 차고 있는 거야? 네, 어머님. 걱정하실까봐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예전보단 그래도 나아지긴 했는데 여전히 밖에 나가려 하지도 않고 밥도 안 먹으려 해요. 이걸 어쩌면 좋으니. 저절로 한숨이 나왔습니다. 저번 명절에 잠깐 봤을 땐 말도 잘하고 눈도 마주치게 괜찮은 줄로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었던가 봅니다. 며느리 말을 들어보니 여전히 우울증이 심각하고 약을 복용하지 않으면 잠도 안 잔다고 하더라고요. 이젠 슬슬 회사에 복귀를 시켜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런 모습이니 남편도 크게 한숨을 내뱉었습니다. 아들의 마음은 누구보다 이해했습니다. 건강했던 아이가 하루아침에 다리를 잃고 회사 일도 제대로 못하게 되었으니 그 마음이 오죽 쓰리겠어요. 저희보다도 당사자인 아이가 더 힘들고 괴로울 것이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어느 정도 흘렀으니 저희는 다시 아들이 일어나 주길 바랬습니다. 그렇잖아요. 부모 마음이라는 게 늘 자식이 괜찮았으면 하니까요. 누구보다 며느리에게 미안했지만 그래도 며느리는 환한 얼굴로 자신이 잘 보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며 당부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고생하는 며느리에게 고맙고 미안하여 뭐라도 주고 싶은 마음에 백화점 상품권이라도 남편을 통해 챙겨 보내주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 힘들까봐 반찬이나 가벼운 국 같은 것들을 제가 해서 집으로 보내주곤 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조금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제가 가면 윤수가 꽤 괜찮은 얼굴이었거든요. 말도 잘하고 밥도 잘 먹고요. 며느리 말로는 우울증이 심하다고 분명 안 좋다고 했는데 아들은 며느리가 걱정이 많은 거라며 지금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누구의 말을 믿어야 할지 참 알 수 없는 노릇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울면서 제게 전화를 걸어왔어요. 어머, 얘야, 무슨 일이니? 윤수 때문이야? 이때쯤 저는 며느리가 제 아들 때문에 고생한다는 생각이 커서 윤수 때문이라는 말부터 튀어나왔어요. 그런데 며느린 그게 아니라며 잠깐 뵐 수 있냐 묻더군요. 서둘러 며느리가 있는 카페로 갔는데 거기서 며느리가 한 말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아들 얘기가 아니라 친정 얘기였죠. 저희 아버지가 글쎄 사채를 썼다고 해요. 어떡하면 좋아요, 어머니? 아버지가 친구분 믿고 어느 회사에 투자를 하셨나 봐요.
근데 그 투자가 잘 안 되고 어그러지면서 돈을 많이 잃게 되셨대요. 그때부터 돈에 혈안이 돼서 여기저기 비트코인이며 뭐며 하시다가 그만 전 재산 날리시고 어머니 몰래 사채까지 쓰신 거예요. 아이고, 세상에. 그제야 저는 며느리의 얼굴이 왜 이리 상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그간 마음고생이 많이 심했다고 해요. 자기는 친정에 가서 아버지를 달래도 보고 제발 그만하라고 소리도 질러보았지만 소용이 없었다고요. 사채는 절대 쓰지 말라고 그리 당부했는데도 사돈이 그리 이를 벌렸다 했어요. 저는 엉엉 우는 며느리가 너무 안쓰러워 조금 진정시키고 일단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부터 물었어요. 대략 1억 정도라고 해요. 1억? 작은 돈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며느리가 이리 울면서 슬피 우는 모습을 보니 새삼 안쓰럽더라고요. 저는 그날 밤 남편에게 이 일을 상의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그래도 며느리에게 신세진 것도 있는데 그 돈 갚아주는 게 어때요? 섣부른 생각인 거 알지만 나는 그 아이가 우리 윤수 때문에 이미 고생하는데 자기 집 때문에 고생한다 생각하니 너무 마음이 안 좋아요. 우리가 지금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요. 회사도 어느 정도 잘 되는 상황이니 그 정도 돈은 무리 없지 않을까요? 남편은 잠시 고민하다 좋은 생각이 아닌 것 같다 했어요. 사돈께서 투자에 이미 중독되신 거면 저희 돈을 받아도 그 돈을 또 어디에 쓸지 모르는 거라고요. 밑 빠진 독에 물 붓긴 것 같다며 반대를 하고 나섰습니다. 허나 며느리가 울면서 저희 집으로 달려와 도와달라 하자 남편도 그땐 어쩌질 못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한 번만 도와주세요.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며느리는 돈을 입금받곤 고맙다면서 우리 앞에서 아이처럼 엉엉 울었습니다. 고마울 것도 미안할 것도 없다 아가야. 네가 이리 우릴 위해 애써주는데 이거 하나 못해주겠니? 괜찮아, 울지 말아라. 제가 달래주자 며느린 앞으로 더 잘하겠다며 효도하겠다는 말을 했고 실제로 그 이후 저희에게 더 지극한 정성을 보여줬습니다. 저희가 좋아하는 과일도 덥석덥석 사서 집에 갖다 놓고 쇼핑을 하다 제 생각이 났다며 고가의 핸드백을 선물해주기도 했어요. 태도가 별로였던 아이가 돈 줬다고 하루아침에 바뀐 거라면 당연히 보기 싫겠지만 원래 저희에게 딸 같은 며느리였고 잘하던 아이였으니 정말 우리에게 고마운가 보다 싶었죠. 이런 거 안 사와도 된대도? 아니에요, 어머님. 어머니 생각이 나서 안 살 수가 없었어요. 어머님이 이거 입으시고 친구들 만나서 며느리가 사줬다고 자랑하셔야 해요. 알겠다, 알겠어. 고맙구나. 저는 정말로 며느리가 사준 옷과 가방을 들고 가끔 모임에 나가 자랑을 하곤 했습니다. 며느리가 사준 건데 이쁘냐면서요. 그러면 친구들은 어쩜 그리 며느리 복이 있냐며 전생에 좋은 일 했나 보다고 부러워하곤 했죠. 예, 우리 며느리는 내가 전화하는 것도 싫어해. 부담스럽다나 뭐라나. 근데 정작 너는 그런 대접받고 사는구나. 참 부럽다. 이런 말을 들으면 절로 어깨가 으쓱해지곤 했어요. 며느리는 이 외에도 제가 친구들과 만난다 하면 몰래와 돈을 계산하고 가거나 하는 식으로 예쁜 짓을 많이 하곤 했습니다. 정말 사랑받아 마땅한 그런 며느리였습니다. 물론 이것은 그 일이 있기 직전까지의 저의 믿음이었어요. 사람이 한번 큰일을 겪으면 내성이 생긴다고 생각했는데 그냥 상처의 골이 훨씬 더 깊어지는 것일 뿐이더군요. 이후에 저에게 갑작스레 들이닥친 소식은 과연 제가 이대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건가 싶을 정도로 혼란스러운 이야기였습니다. 그날 평소 같지 않게 남편이 집으로 뛰어들어와서 저를 불러댔어요. 여보, 빨리 나와봐. 한창 아들 사건을 겪었을 때 있던 나름의 트라우마가 커서인지 저는 큰 소리에 몹시 예민한 편인데 그걸 잘하는 남편이 그렇게 부르더군요. 신경을 안 쓸 사람이 아닌데
왠지 느낌이 이상했습니다. 왜 그렇게 사람을 불러대요? 여기 있는데. 하고 다소 답답한 얼굴로 거실에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저를 보자마자 황급히 말을 이어가는데 제 귀에 들리는 말이 거짓말이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아, 글쎄, 며느리가 회사 돈을 빼돌렸어.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일이야? 뭐라고요? 확실한 얘기예요? 얼굴이 새빨갛게 변해서 눈이 완전히 뒤집힌 남편의 얼굴을 보니 그것이 거짓말이라고 생각하긴 어려워 보였습니다. 옆에 회사 직원을 데려왔는데 장부 같은 것 몇 건들을 차곡차곡 내리더니 노트북을 펼치더군요. 뭔가 심상치 않았어요. 우리 부부는 며느리를 당연히 믿었고 3년 정도의 시간 동안 회계 관련 일들을 맡겼고 야무지게 처리를 해오는 모습에 남편은 무척이나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그런데 횡령이라니 이게 말이 되는 소린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 제 모습을 눈치챘는지 남편과 같이 따라온 직원이 말을 하더군요. 사모님, 송구스러운 이야기지만 이걸 봐주십시오. 하면서 직원은 노트북으로 문서 여러 가지를 보여주고 장부나 자료들을 갖고 와서 며느리가 횡령을 했다는 증거들을 보여주었어요. 1, 2년간은 칼같이 확인하고 보고받았던 남편은 해외 연계 사업 때문에 바빠지면서 완전히 일임을 했고 그 사이 잠깐 확인을 제대로 못했을 뿐이었어요. 그때 시기별로 아주 철저하게 며느리가 빼돌린 돈은 무려 듣고 까무라칠 수준이었어요. 10억이 넘는 돈에 달했습니다. 현기증을 느끼는 저에게 직원이 조심스레 말하더군요. 사실 저를 비롯해서 직원들 몇몇은 눈치를 채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안 계실 때 혼자 사장실로 들어가기도 하셨고요. 저희조차도 웬만해서 출입을 하지 않는데 말입니다. 몇 번이나 보고를 드려야겠다 생각했지만 아무래도 가족이시니 조심스러웠습니다. 근데 몇 달 전부터 회계 내역이 맞지 않는 것이 있어서 다시 체크를 요청드렸는데 자꾸 얼버무리셔서 제가 이렇게 내부 조사를 다시 해보니 내역을 찾게 되었어요. 듣는 족족 어쩌면 이렇게 어지러운 말들만 듣게 되는 것인지 처음에는 귀에 잘 들어오지 않는 내용이었어요. 하지만 이 직원이 보여준 대로 그리고 남편이 다시 재확인하고 부서 직원들과 함께 체크를 해본 관계로는 며느리의 횡령은 더할 나위 없는 사실이었어요. 남편의 회사는 우리가 만난 일에 아주 어렵게 고생하고 정말 성실함과 인맥, 아이디어 등 많은 것들이 겹쳐지면서 자수성가하게 된 곳이에요. 그렇기에 특히나 애착이 있었고 같은 부분의 재능을 갖고 있는 아들에게 물려주고 싶어 열심히 일을 가르쳤었고 저나 남편이나 우리 가족 모두에게 자랑인 곳이었습니다. 그런 곳에서 어떻게 자그만치 10억이 넘는 말도 안 되는 금액을 겁도 없이 그렇게 차근차근 어디론가 보내고 있었다니. 그것도 우리 가족에게 의인같이 여겨졌던 며느리가 그런 짓을 했다뇨. 저는 귀를 막고 비명을 지르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그럼 저는 이만 돌아가 보겠습니다. 직원은 종이로 된 자료들은 그대로 참고하시라며 두고 일어서더군요. 한참 남편과 저는 말없이 그대로 거실에 서 있다가 저는 그대로 안방에 들어가 주저앉았어요. 그리고 며느리에게 전화했습니다. 당장 집으로 오거라. 무슨 일이세요, 아버님? 오라면 와. 오면 알게 될 테니까. 평소에 저는 절대 며느리에게 저런 식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며느리도 놀랐는지 허둥지둥 집으로 뛰어 들어오더라고요. 얼굴빛이 하얗게 질린 게 무슨 일인진 벌써 예상을 하는 듯 했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목소리가... 이거 보거라. 저는 회사 직원이 넘겨준 회계 조작 자료들을 며느리에게 내밀었습니다. 어리둥절한 얼굴로 받아보는 며느리를 보면서 사실 이 모든 게 꿈이길 바라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 입에서 나온 말은 제 분노를 더 끌어내기에 충분했네요. 어머니, 죄송해요.
솔직히 그 자료를 보면 아니라고 빠져나가기도 힘들어 보이는 정확한 횡령 증거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며느리는 무슨 할 말이라도 더 남았는지 제 눈치를 보더니 어렵게 말을 꺼냈습니다. 횡령의 사실만큼 충격적인 말이었어요. 아미래요, 어머니. 저도 모르게 입을 벌리고 며느리를 쳐다봤어요. 말기라고 하네요. 저번에 월차 며칠 썼던 것도 병원에 다녀온 거예요, 어머니. 언제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몰랐어요. 가망이 없다고 하네요. 치료도 소용없다고 하고요. 얼마 전에 며느리가 어딘가 다녀오겠다고 했던 것이 기억나기도 했습니다. 따로 볼 일이 있는가 했는데 병원에 간 것이었다뇨. 이런 사정이 있었다는 것을 들으니 견딜 수 없이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근데 이것이 횡령과 무슨 상관이었던 걸까요? 사실 어머니도 아시겠지만 우리 부모님이 결혼 반대도 많이 하셨고 제가 따로 말은 안 했지만 저랑 연락을 끊으신 지 오래되셨어요. 이렇게 암 말기에 접어든 딸을 아시면 가슴이 찢어지실 것 같아서 부모 먼저 두고 가는 자식으로서 제가 얼마라도 챙겨드리고 싶었어요. 정말 죄송해요. 면목이 없습니다. 한마디 한마디 듣는데 저도 불의의 사고를 겪은 자식의 어미로서 이 말은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사실 횡령 사실을 저에게 증언했던 직원은 아무리 가족이라고 해도 이 부분은 심각하게 다뤄야 한다고 했고 저도 나름의 각오를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런 사정을 듣고 나니 도저히 소송이니 뭐니 하는 것들을 진행할 수 없겠더군요. 하반신 장애를 겪고 나락에 떨어지려는 우리 아들과 결혼해준 며느리이고 이제 몹쓸 병에 걸려 암 말기에 있다뇨. 비록 납득할 수 없는 엄청난 짓을 저질렀지만 우리 아들이 방황했듯이 며느리 역시 제정신이 아니었구나. 그 와중에 자기 엄마 아빠 생각이 났나 싶어 무척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허나 남편은 저와는 생각이 달랐어요. 소송은 진행해야지. 아무리 그 아이가 우리에게 은인이고 내 아들을 돌봐주었다 해도 어떻게 회사 돈을 횡령할 생각을 해? 우리도 그간 며느리한테 못해준 거 아니잖아. 가족처럼 대해주고 필요할 때 도움까지 주었는데. 당신, 우리가 사돈댁한테 해준 돈 기억 안 나? 그건... 남편은 저희가 며느리에게 준 도움을 하나하나 끄집어내었습니다. 사실 남편의 말도 맞았어요. 저희가 며느리 집안이 어렵다는 걸 알고 갚으란 말도 없이 큰 돈을 턱 내주었고 그 뒤에도 제게 손 내미는 사돈 집안을 모른 척하지 않았죠. 그런데 참 이런 일이 있으니 도저히 어떻게 해야 할지 머리가 멍해지더라고요. 하지만 결국 우리 부부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며느리의 횡령을 덮기로 했습니다. 암 진단까지 받은 며느리에게 소송을 걸기엔 저도 남편도 마음이 찝찝했거든요. 그리고 일단은 우리 아들을 돌봐주려 했던 그 마음을 생각해서라도 현재 몸이 아픈 며느리의 상황을 우리가 조금은 견뎌보자고 생각했어요. 배신감도 상당했고 힘들었지만 정말 타는 듯한 가슴을 참으며 꾹꾹 눌러가며 덮어보자고 마음을 먹었어요. 암 말기라고 하니 한편으로는 한창 젊은 나이에 서글픈 상황이다 싶기도 했고 될 수 있는 한 일단은 며느리의 치료가 마무리가 잘 되길 바랐어요. 그래서 나름의 인맥을 동원해서 괜찮은 병원들을 찾아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지나고 있는데 어느 날부터 며느리와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괜찮은 병원이 있다 하여 알려주려고 연락한 건데 전화를 받지 않자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침 며느리와 친한 회사 동료가 있다 해서 그 사람 핸드폰으로 연락도 해보았지만 여전히 받지 않았습니다. 걱정이 되기도 했지만 왠지 모르게 마음 안에 불안감이 엄습했고 남편에게 알렸더니 역시 같은 생각이었어요. 결국 안 되겠다 싶어 사돈에게도 알리고 빠르게 찾아보던 중 그 과정에서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네? 암 말기라고요? 기겁하는 사돈들의 반응을 보니 어이가 없었습니다. 전혀 몰랐던 사실이었고
그런 낌새를 비춘 적도 없고 돈도 모르는 일이라는 것이었어요. 저 사채를 쓰셨다고 하던데 혹시 그럼 그것도 사실이 아닌 건가요? 네? 사채요? 사돈은 전보다 더 놀란 얼굴이 되었습니다. 전혀 사실이 아니라면서 며느리가 대체 왜 그런 말을 한 건지 모르겠다고 하더군요. 저는 슬슬 감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거짓말, 회삿돈 횡령, 암 말기 진단, 이 모든 게 하나로 묶이면서 며느리가 어떤 사람인지 도대체 어떤 짓을 저질렀는지 알겠더군요. 남편도 저도 화를 억누를 수가 없었습니다. 저흰 며느리가 사돈처녀인 여동생네 집에 가 있을 수도 있다고 해서 바로 그 길로 쫓아갔습니다. 문을 열고 나온 사돈처녀 뒤로 따라 나온 며느리는 자신의 엄마 아빠인 사돈을 보고 무슨 일인가 하더니 저를 보는 순간 눈이 화들짝 커지더군요. 그러더니 정말 가관도 아닌 행태를 취해 저를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머니! 저와 눈이 마주친 지 얼마 되지 않아 바로 그 자리에서 쓰러져 버리는 것입니다. 기가 찼고 사돈처녀마저 언니 왜 이래 갑자기? 하면서 일어나라고 하더군요. 저와 남편은 모두 황당해서 허탈한 웃음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젠 웃음까지 나오게 되는 이 경우를 정말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답이 없더군요. 저는 곧바로 며느리가 묵고 있던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돌진해서 들어가 보니 예상대로였습니다. 집안엔 온갖 비싼 술병이 나부라져 있고 명품 쇼핑백이니 새 상품 박스들이 즐비해 있었어요. 한마디로 거짓말로 돈을 타는 것도 모자라 우리에게서 횡령한 돈으로 신나게 사치하고 즐기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가장 울게 만든 건 바로 제 아들이었습니다. 저는 며느리가 이 정도로 사치하고 즐기고 살았으면 어느 정도 제 아들도 팽개치고 살았을 거란 생각이 들어 당장 며느리가 사는 집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제 아들 윤수가 어느 추운 방 안에 꼼짝없이 갇혀 있더라고요. 윤수가 갇혀있는 문은 밖에선 열 수가 없었고 열쇠가 있어야 들어갈 수 있었는데 그 방문을 열고 들어가니 제 아들은 눈 뜨고 볼 수 없는 너무나 마른 몰골을 하고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심지어 윤수는 며칠을 못 씻었는지 그 방 안엔 악취가 가득했습니다. 엄마... 윤수가 눈물 고인 눈으로 절 힘없이 부르는데 그 목소리를 듣고 있자니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요즘 아들과 연락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아들의 기분이 안 좋은 것 같다며 아무하고도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 한다고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집에도 가지 못하고 그냥 마음으로만 아들을 걱정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갇혀 있을 줄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어요. 나중에 들어보니 윤수는 며느리가 밥을 주고 싶을 때만 먹을 수 있었고 핸드폰도 모두 압수되어 밖으로 나갈 수 없다 했습니다. 그러니 저희에게 알리고 싶어도 알릴 수가 없었다고요. 그 계기도 참 사소했어요. 며느리가 하도 사치라고 돌아다니니 어느 날 윤수가 그만하라고 그만두지 않으면 그걸 저한테 말하겠다 했나 봐요. 그러자 며느리가 어디서 자기를 협박하냐고 버럭 화내면서 작고 추운 방 안에 윤수를 가둬버렸다 해요. 저는 도끼 어린 눈으로 며느리를 쳐다보았어요. 너 어떻게... 어머님, 그게 아니고요. 모두 오해세요. 오해라고요. 저는 며느리에게 다가가 사돈들이 보는 앞에서 며느리의 뺨을 힘껏 내려쳤습니다. 며느리는 힘없이 주저앉았고 그 와중에도 소송은 피하고 싶었는지 제게 계속 빌었습니다. 죄송하다고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요. 하지만 이런 끔찍한 짓을 저질러 놓고도 용서해달라고 말하는 꼴이 너무도 추악하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사람을 죽여놓고 미안하다고 용서해달라고 하는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우린 네 횡령을 알고도 네가 아프단 소식에 널 용서했다. 그리고 병원까지 알아봐 줬어. 근데 넌 어떻게... 더 말할 필요가 없었죠.
전 바짓가랑이 붙잡는 며느리를 세게 밀쳐내곤 달려가 제 아들을 휠체어에 앉혀 밖으로 나왔습니다. 사돈도 할 말이 없었는지 그저 고개만 푹 숙이며 제게 죄송하단 말만 반복하더군요. 저와 남편은 그 길로 며느리를 신고했습니다. 하반신 불구인 제 아들과 그렇게 곧 죽어도 결혼하겠다고 들어와 놓고선 제 남편이 피땀 흘려가며 일고 난 회사로 들어와서 10억이라는 돈을 겁도 없이 갈취해간 며느리. 그마저도 우리는 80%도 겨우겨우 돌려받았고 20%는 얼마 되지도 않는 시간 안에 벌써 탕진해버렸더군요. 거기다 제 아들을 방치한 더 용서할 수 없는 짓을 저질렀으니 그에 맞는 벌을 받아야 했죠. 그대로 며느리는 감옥살이를 하게 되었고 저는 그 이후로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어 약까지 먹을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제 아들이 절이 되어가는지도 모르고 그저 며느리를 이뻐라 했던 제 자신이 너무도 원망스럽고 후회도 되었습니다. 아들 역시 멀쩡할 일 없었어요. 정서적인 고통을 너무 받게 되어서 그런지 술로 밤을 지새우고 건강이 점점 악화되어 갔습니다. 또 아들은 당시 방 안에 갇혀 못 먹고 지낸 기억이 너무도 강렬했는지 매일같이 그 작은 방 안에 갇히는 악몽을 꾸었고 어느 날은 울면서 저를 부르기도 했습니다. 정말 죽을 것처럼 힘들었습니다. 한 사람이 휩쓸고 간 현장은 그야말로 엉망이 되어버렸고 집이어야 할 집은 폐허가 되어갔습니다. 저는 아들을 챙기느라 힘이 들었고 아들은 또다시 찾아온 우울증을 극복하느라 힘이 들었고 남편은 이런 상황에서 자신이라도 정신을 차려야겠다며 악물고 일을 했어요. 그런 와중 사돈이었던 사람들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다 저희가 잘못 키운 죄입니다. 상처 입으셨을 거 생각하니 너무도 죄스럽습니다. 자식 키우는 부모로서 뭐라 드릴 말이 없습니다. 이 돈이라도 받아주신다면 고맙겠습니다. 사돈이 죄송하다며 건넨 돈은 바로 1억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사기치며 빌려간 돈의 액수와 같았죠. 사돈은 용서를 바라지 않는다며 그저 조금의 피해 보상이라도 해드리고 싶어 마련한 돈이라면서 무릎을 꿇고 고개를 조아리고 가셨습니다. 오랜만에 본 사돈의 얼굴도 말이 아니었습니다. 사돈도 자기 자식이 그런 짓을 저지를 수 있는 사람이었는지는 몰랐을 테니 상심이 큰 것 같았습니다. 누구의 처지를 생각해줄 처지는 아니었지만 어쨌든 사돈을 보니 갑자기 부모가 죄인이라는 문구가 떠오르더군요. 죄는 며느리가 저질렀지만 저희 앞에서 고통스러워하는 건 정작 사돈 내외였으니까요. 저희는 일단 보상 금액이라 생각하며 그 돈을 받았고 그 후 천천히 나아져 갔습니다. 저도 조금씩 약을 줄여나갔고 아들도 상담 치료를 다니면서 나아지려고 노력했어요. 같이 산책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니면서 예전의 삶을 조금이라도 되찾으려고 했습니다. 여기엔 남편의 노력도 컸어요. 남편은 지난 일이니 잊자며 저희를 끊임없이 달랬고 종종 아들과 저를 데리고 가까운 곳으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러던 중 저는 아들과 잠시 시골행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잠시 이곳을 잊고 지내기엔 자연만큼 좋은 곳이 없을 것 같았습니다. 아들도 갇혀 지내는 것보단 차라리 사람 없는 곳에 가서 마음을 좀 내려놓고 오면 좋을 것 같았고요. 남편에게 말하니 남편은 어렵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것도 좋지. 마음 편해질 때까지 충분히 쉬다 와. 고마워요, 여보. 그리고 저는 지금 아들과 함께 고향에 내려와 있어요. 땅 시골이라 불편한 것도 많지만 오랜만에 흙냄새도 맡고 좋은 공기 마시니 저절로 마음이 정리되는 듯 합니다. 아들도 오히려 시골에 내려와 더 행복해하는 것 같아요. 엄마, 우리 그냥 여기서 영원히 살까? 가끔 이런 말을 꺼내는데 저조차 남편만 아니면 그러고 싶어지네요. 부디 저와 아들 과거를 훌훌 털고 잘 살 수 있도록 많이 응원해 주세요.